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퇴근길 이후 밤사이 내륙에 내리는 장맛비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해서 짧은 시간 한꺼번으로 강수 패턴도 변하면서 대비 역시 달라져야 할 텐데요. 실시간 기상 상황은 취재기자에게 듣고 소방방재 전문가와 이어가겠습니다. 중국이 이번 주부터 강화된 반간첩법을 시행합니다. 미국은 아예 중국에 대한 여행 자제령을 내렸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큐 먼저 일본 현지 총리 관저로 가보겠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잠시 뒤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이는 오염수 방류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데 일본은 최종 방류까지 국내외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특파원. 네, 도쿄 총리 관저입니다. 네, 알려진 대로라면 조만간 될 것 같은데 그로시 사무총장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합니다. 내용이 어떻게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잠시 뒤인 4시 10분부터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납니다. 그로시 총장은 기시다 총리에게 IAEA가 오염수 방류를 점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는데요.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하야시 외무상과 오차네담 뒤 가진 공동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IAEA가 2년여에 걸쳐 집중해왔던 원전 오염수 관련 보고서를 오늘 오후 제출할 수 있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친 보고서에서 방류 계획과 관련해서는 안전과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되는 IAEA의 최종 보고서도 비슷한 의견을 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전 자민당 임원회의에서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안전성 확보, 소문 피해 대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민과 주변국의 반발에 대해 국제사회에 정중히 설명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발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기시다 총리를 만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평가를 밝히고 질의응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니시무라 경제산업상, 야마나카 원자력규제위원장을 잇따라 만날 계획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내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직접 찾는데 오염수 방류 현장 점검을 위한 IAEA 현지 사무소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네, 최종 결과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나올 경우 이제 방류 시기만을 남겨놓게 되는 건데 일본 여론은 비교적 찬성이 많긴 하지만 반대 여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네, 우선 일본 현지 어민들의 반발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부정적인 소문으로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은 결의문 채택 등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는데요. 최근 일본 민영방송 TBS가 주도하는 네트워크 JNN의 여론조사의 경우 오염수 방류 찬성이 45%, 반대가 40%로 나타났습니다. 찬성이 다소 높긴 하지만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의 열린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가 해수욕 시즌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는데 국내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봄에서 여름 무렵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IAEA의 최종 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기시다 총리는 일단 여론의 움직임을 살피고 방류 시기를 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여론전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는데 IAEA의 보고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열리는 아세안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하야시 외무상이 오염수 방류 처리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IAEA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수입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 주 금요일에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도 방문합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1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차장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한 기간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 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면담 등의 일정도 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차장은 또 우리 정부는 시찰단의 활동과 IAEA 모니터링 TF 참여 등을 통해서 일본 측 방출 계획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검토를 진행해왔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법적 도의적 책임을 면제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는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오염수 문제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원칙은 사실과 과학을 존중하고 인류를 책임지는 태도와 정신으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대사는 또 해양 환경과 생물학적 건강과 관련해 IAEA는 원자력 오염수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혹시라도 도중에 도쿄 현지에서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하기로 하고 이렇게 IAEA 최종 보고서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갈등이 특히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고 여당은 야권의 목적은 대선 불복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IAEA 사무총장이 잠시 뒤에 이제 일본의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게 될 텐데 여야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온 여야의 갈등이 오늘 IAEA의 최종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기여금을 받는 IAEA가 조사한 결과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최종 보고서와 관계없이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IAEA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때 결과를 보고 저희가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결론을 정해놨다면서 과거 지동설을 부정했던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과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추가 검증하겠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10년이고 100년이고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권의 목적이 대선 불복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일단 여야는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 후속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부의 조치부터 지켜보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내일 긴급 의원총회 등을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여야 쟁점 법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주유공자법이 다시 논의되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법안 1소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금융위소관 법안부터 논의하고 있는데 특히 여야 입장이 엇갈린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민주화를 이끈 유공자와 유족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지원 대상 범위에 친북단체와 민간인 고문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획재정위원회도 국가재정준칙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채무비율 상한을 정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초당적 진상 파악에 협조해 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지난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네이버가 언론사 가중치 순위를 인위적으로 개입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네이버 측은 오히려 국민을 오도하는 반박문을 뿌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네이버가 알고리즘에 반영되는 지수를 인위적으로 적용했고 검색 키워드 역시 임의로 선정해 알고리즘을 엉터리로 학습시켰다면서 특정 언론사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광원 원내대표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소통하면서 조사하기로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방통위 실태 점검이 지난주 금요일 급작스레 결정됐는데 그날 국민의힘은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 전방위로 진행되는 언론 장악, 권력 사유화 시도의 하나가 아니길 바라지만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국내 플랫폼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공격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한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이 이 가운데 한 건, 그러니까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수영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외교부 입장 알려주시죠. 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1명은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이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외교부가 이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어제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지법이 이 가운데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공탁을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불수리 처리했다는 거죠. 외교부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판사가 아닌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담당 공탁 공무원은 결정을 내리기 전 다른 동료들의 의견을 구했는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해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 그 공탁이 변제로 유효한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쳤고 해당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변제금을 거부한 피해자 측은 오늘도 반발을 이어가며 법정 다툼을 예고해서요. 문제 해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네, 이렇게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판결금 공탁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과 한일 역사 정의 평화 행동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 절차가 무효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지난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이 피해자들이 평생 쌓아온 성과임에도 정부가 이를 존중하기는커녕 소멸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의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당사자가 거부하는 제3자 변제는 불가능하다면서 광주지방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이의 신청할 경우 피해자들도 재판에 참여해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지원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 관련 산하기관에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예산 감축 등 개선안을 지시했다면서도 일부 언론 보도처럼 30% 이상 예산 감축과 같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등 두 기관의 업무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미란 신임문화관광체육부 2차관은 체육계를 위해 무엇을 했나라는 비판에 대해 염려해 주신 만큼 그 이상으로 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차관은 오늘 세종시청사 첫 출근길에 심석희 선수 미투와 최숙현 선수 사망 때 무엇을 했느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는데요. 장 차관의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서 많이 부담스럽기도 한데 맡겨주신 만큼 또 열심히 해서 또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식 접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염려해 주실 만큼 그 이상으로 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이 TV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을 중단하라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김현 위원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고 있다며 김효재 직무대행의 전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현 위원은 국민의 권익과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방통위는 내일 오전 방통위 회의를 열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서쪽 지역과 경남 일부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까지 내려졌는데요. 늦은 오후에는 내륙으로 비가 확대하겠고 중부와 호남 지방에는 밤사이 최고 150mm의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장마 현황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서울에도 제법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가장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은 경기 서부와 충남입니다.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CCTV 화면을 보면서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충남 당진의 서해대교 부근입니다. 강한 비가 내려 카메라 렌즈에 물방울이 맺혀 있고 세찬 빗줄기에 도로에 물이 고여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대교 부근은 안개도 짙어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구리 삼육고등학교 부근입니다. 이 강한 빗줄기가 시작되는 곳인데요. 비가 제법 강하게 내리고 있고요. 이 차량들도 전조등을 켜고 서행하고 있습니다. 네, 미끄러운 도로를 지날 때는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특보 지역은 현재 경기 서부와 충남 일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특보 지역은 오전 11시 이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요.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해상에서 장마전선에 동반한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으로 길게 띠를 이루듯 이어진 붉은색의 비구름이 경기 서부와 충남, 전북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지역으로 현재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구름이 깊숙하게 유입되면서 중부와 충청, 호남 내륙에도 강한 비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호우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강한 비가 시작된 곳에서는 주변 시설물 점검이나 농지 점검을 위해 밖으로 나오시는 건 절대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다른 지역은 언제쯤 비가 강해지고 얼마나 더 내리는 겁니까? 네, 내륙으로 비가 강해지는 시점은 퇴근길 이후부터 밤사이가 될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은 오늘 밤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호남 지방은 낮에 한 차례가 지난 뒤 내일 새벽에 또 한 번 고비가 올 걸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에도 시간당 최고 7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곳곳에 쏟아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비의 양은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남, 호남, 제주도에 최대 150mm 이상, 강원 내륙과 충북에도 120mm 이상 됩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다시 호우가 내릴 걸로 예보된 만큼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축대 붕괴 등 호우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고 장마전선은 내일 오후부터 다시 남해안 부근으로 남하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들어온 속보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내용과 함께 좀 추가적으로 들어온 내용 전해주시죠. 예, 혹시라도 불법 시위나 파업을 통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현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네, 추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 가평군 조종천에서 물놀이하던 50대 남성이 하천 배수관에 빨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함께 물놀이 왔던 가족들이 남성을 빼내려고 시도했지만 물살이 거세
구조가 지체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렇게 물놀이를 포함해서 안전에 가장 큰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 장마철엔 오락가락한 날씨 때문에 집에 머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습도가 높다 보니 집 안에 있어도 불편한 게 있습니다. 네, 축축하고 꿉꿉한 환경 속 집안 곳곳에 피는 곰팡이가 그야말로 불청객인데요. 곰팡이 예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곰팡이는 20, 30도의 온도 그리고 60% 이상의 습도에서 증식이 이루어지는데 습도가 90%까지 이상까지 올라가는 장마철, 번식하기 최적의 조건입니다. 곰팡이는 미세한 포자를 공기 중에 퍼뜨려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내버려 뒀다가는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네, 곰팡이 포자가 우리 몸의 호흡기로 침투해서 기관지염이나 알레르기, 천식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균이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고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면역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폐렴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곰팡이가 피부에도 번식할 수가 있는데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 무좀이죠. 무좀을 예방하려면 비와 땀으로 젖어 습한 신발은 충분하게 말려야 되고 또 장마철엔 두세 켤레 신발을 번갈아 신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상태가 심각하다면 병원을 방문해 관리와 약물 치료를 함께 받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그렇다면 장마철 곰팡이의 확산을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곰팡이를 발견하면 그냥 두지 말고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욕실과 싱크대 등에 곰팡이가 발생하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베이킹 파우더나 식초에 물을 섞어 닦으면 제거 가능한데요. 타일에 생긴 곰팡이는 물과 락스를 섞어 뿌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닦아내면 됩니다. 네, 이렇게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알코올과 물을 적정 비율로 섞어서 뿌리고 마른 걸레 등으로 닦아내면 되는데 이후 드라이기로 완전히 벽지를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젖은 수건이나 물티슈를 사용하게 되면 포자가 주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곰팡이를 제거한 뒤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살균제나 포백제 등은 화학약품 특유의 독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거 작업을 한 뒤에는 반드시 환기가 필요합니다. 애초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곰팡이를 예방하려면 하루에 최소 2회, 30분 이상 집안의 창문이나 모든 문을 열어서 환기하고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3, 4일에 한 번씩 난방을 하는 것도 집안의 습기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늦은 오후부터 그러니까 잠시 뒤부터 전국에 많은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퇴근길 이후 곳곳에 국진성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 비로 푹푹 찌는 무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비가 그친 이후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복되는 폭우와 폭염,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장마하면 일반적으로 좀 오랫동안 꾸준하게 내리는 형태였는데 최근엔 단기간에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지는 형태로 패턴이 좀 변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변화에 따라 좀 대비도 달라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장기간에 걸쳐서 비가 많이 오는 것들도 사실 이제 안전상에 위험하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간헐적으로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것, 또 그리고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지역도 굉장히 이전까지 이제 광범위한 지역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옴으로써 사실은 재난의 강도, 그러니까 강우 강도가 굉장히 극심하게 강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빠르게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불규칙성이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 분들께서도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피해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배수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춰놓는다 하더라도요. 네. 특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강우가 집중되는 경우에는요, 이 배수가 아무리 충분해도 네. 일시적인 침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장마랑은 다른 대비, 또 다른 어떤 안전에 대한 어떤 예방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과거와 달리 그 피해 지역도 조금 달라지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주로 뭐 농경지 피해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도심지 침수 지역도 꽤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옴으로써 이를테면 이제 하천이 범람하거나 네. 저수지가 범람하거나 뚝이 터지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은 농어촌 지역에 이런 이제 피해들이 대부분 이제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비가 오면서 도심 같은 경우에 배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경우에 오히려 이제 이 수위를 형성하면서 침수가 지역적으로 발생해서 오히려 예. 도시의 피해 또 사실 많은 인구들이 도시에 집중적으로 이제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져서 도시명 재난으로 하나의 어떤 대비가 필요한 그런 재난으로 지금 이제 인식되고 네, 있습니다. 방금 지금 나오는 화면이 아마 지난해 강남의 침수 상황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런 화면인 것 같은데 당시 일대에서 3명이 숨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 능력 좀 확보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지난해 침수가 발생했던 강남역 일대 경우는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에 막히면서 빗물바지가 제 역할을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좀 많이 바뀌었을까요, 지금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빗물바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수 용량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네. 일단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빗물바지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배수관로, 우수관로 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이건 사실은 배수관로를 이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빗물바지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또 특히 이제 작년에 침수를 겪으면서 일부 빗물바지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역이 침수가 되면서 오히려 이런 이제 관리의 필요성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됐는데요. 네. 그 이후에 올해도 사실 이제 많은 지자체 또 이제 정부에서 이런 빗물바지에 대한 청소라든지 관리 같은 것들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빗물바지가 전국에 너무나 많고 또 이런 것들이 쓰레기들이 또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들이 수시로 계속 쌓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된다는 건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항상 관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렵다면 이렇게 비가 집중되는 시기 네. 또 이를테면 침수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 이런 중심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빗물바지에 대한 집중 관리라든지 점검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은 있다. 아까 생각이 보니까 됩니다. 빗물바지가 3분의 2가 막히면 침수 높이가 2배씩이나 높아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역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역류라기보다는요. 네. 빗물바지 자체가 이제 한마디로 물이 들어가야 되는 구멍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물이 어디로 갈 데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대로 고스란히 지면 위로 물이 이제 그대로 쌓이는 거죠. 그런 네.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분이 막혀 있을 경우에 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3분의 2 정도만 막혀 있어도 2배 이상 침수가 빨리 이루어지고 네. 완벽하게 막혀 있을 때는 뭐 6배 이상 침수가 빨라진다라는 결과도 있는데요. 또 이런 단순한 결과 수치뿐만 아니라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상황 또 그리고 저지대인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빠르게 침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빗물바지의 관리 이런 것들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 또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있어서 반지하 주택 그 침수 사고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뭐 정부와 지자체 물막이판 만들겠다, 예방하겠다, 추후에 이런 사고 없이 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오곤 있습니다만 좀 지지부진한 상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약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사실 이제 이 물막이판을 설치함으로써 급격하게 우수가 유입됨으로써 인명 피해를 발생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일차적인 어떤 방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지대 중심 또 그리고 이제 반지하 중심으로 각 지자체별로 이런 물막이판 설치 보급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은 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최근에 많은 언론들이나 또 저도 현장에서 같이 가서 들여다보면 빗물바지가 충분히 잘 설치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 세대들도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제 대부분은 이런 빗물바지나 이제 물막이판 같은 경우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설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설치를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다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비가 이제 많이 오는 시기 이전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청 자체를 안 하신 이런 세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설치를 안 했느냐라고 이제 대부분 여쭤보면 네. 집주인과 주거하시는 분이 사실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네. 주거하시는 분은 당장 물이 들어와서 내가 위험하니까 이런 것들 설치의 필요성을 말씀하시지만 또 세대주, 건물 주인 같은 경우는 이런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것들이 자칫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신청 자체가 안 된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뭐 강제로 설치해드린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설득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잘 인식시켜서 설치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비가 많이 내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호우주의보 같은 게 내려질 땐 집에 있는 게 좋겠습니다만 이제 피치 못하게 나가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행자와 좀 운전자 측면에서 좀 나눠서 질문 드릴 텐데 먼저 보행자 측면에서 일단 떠오르는 건 비가 내린다. 그럼 맨홀부터 생각이 나오거든요. 네. 관련 사고도 있었고 비가 많이 내릴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맨홀 빠짐 사고도 작년에 사망자도 네. 발생을 했었고요. 또 대부분 이제 또 맨홀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면서 노면에 땅 꺼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또 심지어는 이제 빗물 같은 경우에 사면을 따라 경사진 도로를 따라서 흐르는 경우에 사람이 거기를 걸어가는 경우에 오히려 이제 이 휩쓸려서 넘어지거나 또 이럴 때 다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한 보행 질서, 보행 규칙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방에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를 잘 주시하시면서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최근에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는 우산을 깊게 눌러 써서 전방을 제대로 잘 보시지 않는 네. 경우, 또 최근에 또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동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실 전방에 도로면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 안 하시는 경우들도 또 많습니다. 물이 많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빗물이 웅덩이가 생겨서 바닥면이 보이지 않는 곳들은 가로질러서 가시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맨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땅 꺼짐 현상이 있어서 또 그리고 생각보다 깊은 수심으로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물 웅덩이나 가급적이면 물이 흐르는 곳은 회피를 해서 보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도로 표면이 나온 것을 중심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가급적이면 외출 안 하시되 외출하시더라도 물에 잠긴 지역일 때는 가급적이면 네. 돌아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그 곳곳에 위험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싱크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침수 위험 있는 구간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럴 때 좀 운전자 입장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비가 어느 정도 내린다. 그래서 지하차도가 차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진입을 안 하시는 게 더 좋은데요. 왜냐하면 차단이 안 됐더라도 내가 이미 진입을 한 상태에서 차가 밀리거나 이렇게 정체가 되는 상황에서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오히려 침수되는 상황을 고스란히 이제 겪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지하차도는 가급적 이용하시지 않는 게 가장 좋겠고요. 또 이제 침수된 지역을 부득이하게 이제 경유를 해서 가셔야 되는 경우에는 저속으로 천천히 가시되 멈췄다가 다시 가시게 되면 오히려 이제 배기구라든 이런 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오히려 차가 이제 멈추거나 기능이 제대로 이제 작동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 경우 가급적이면 이제 침수가 되는 곳을 안 지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지나시게 된다면 차 바퀴 높이 한 3분의 2 정도가 물에 잠긴다 싶으시면 지체 없이 차를 놓으시고 빨리 본인만이라도 차에서 내려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주차돼 있는 차량들 사실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명이 희생됐던 바로 그 사고였는데 대부분 차를 빼러 나갔다가 또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진 경우였거든요. 비가 내렸을 때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으신 분들을 위해 좀 또 조언을 한다면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 주차장 또 이게 침수일이 이력이 있거나 저지대 지하 주차장 네. 같은 경우는 비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침수에 노출되기 때문에요. 사실상 가급적이면 이런 시기에는 차를 지하 주차장에 두시지 말고 다른 쪽에 조금 더 높은 곳이나 혹은 안전한 주차장에 차를 일시적으로 대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미 지하 주차장에 침수가 됐다면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침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침수가 된 상황을 알고 차를 가지러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차도 못 꺼낼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의 지하 주차장에 침수가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네. 차는 조금 아깝더라도 이건 보상을 가거나 보험을 통해서 다시 이제 수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본인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오히려 이제 지하 주차장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주차장 출입구 부분에 이를테면 물막이판을 설치한다든지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을 쌓아놔서 네. 아예 물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또 산사태로 또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고 지금 뭐 산사태 위험 지역이 아니더라도 산사태가 발생하는 곳들도 곳곳에 지금 있단 말이죠. 네. 혹시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산사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도시에서 많이 겪지 않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를테면 도심 내에서도 경사지라든지 또 산에 인접해서 이렇게 주택들이 이렇게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 같은 것들이 개발되다 보니까 네. 사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사태의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한다면 평상시에 물이 흐르지 않거나 또 혹은 물이 없는 곳에서 갑자기 물이 솟아나온다든지 사면에 갈라진 부분이 보인다든지 예. 혹은 또 돌이라든지 이를테면 모래 같은 것들이 흘러내리는 상황들 또 그리고 나무나 수풀이 굉장히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시거나 확인된다면 이런 것들은 산사태의 예비 전조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조 증상이 확인되셨을 때는 빠른 신고 그리고 또 본인이 있는 곳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피를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산사태 위험도를 좀 지역별로 나눈 어떤 지도도 있더라고요. 네. 검색해서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지난 4월이었습니다. 탄천을 가로지르는 분당 정자교
보행로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 YTN을 통해서도 보도한 기억이 나는데 노후 교량 문제도 참 비가 내리면 언제나 걱정되는 분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노후 교량뿐만 아니라 노후된 도로면이라든지 또 오래된 건축물 이런 것들은 비가 많이 온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물이 스며 들어가면서 오히려 네. 이제 구조물의 취약성들을 더 크게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온 직후, 사실 비가 오기 직전에도 이런 점검들이 필요하지만 비가 온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조적인 안정성 이런 부분을 네.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장기간 비속적으로 비가 오는 시기를 겪고 나면 오히려 취약성들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잘 착안해서 건물의 관리 또 교량의 관리, 도로면의 관리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이제 또 그 폭우 끝나고 나면 폭염 이어질 테고 또 네. 폭염 이어지고 나면 물놀이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휴가철도 겹쳐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물놀이 사고도 최근에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편이어서 주의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실 게 있다면요. 네, 사실 이제 물놀이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바닷가 같은 경우도 위험하지만 계곡 같은 경우가 특히 더 위험한데요. 왜냐하면 계곡 같은 경우는 비가 왔을 때 급격하게 물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네. 급류에 휩쓸리거나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으로 놀러 가신 분들은 항상 이제 주변의 기상 정보 혹은 또 그리고 이제 물이 갑자기 많아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흙탕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온다거나 돌이라든지 자갈 같은 것들이 같이 굴러서 내려온다면 물이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물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서 계곡보다는 조금 높은 지대로 이동을 하셔서 네. 안전하게 대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번 대담을 통해서 지금 발견된 수치만 해도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이 20개 가운데 지금 1개꼴로 설치되어 있다. 또 정자교보다 오래된 교량이 17.7%다. 여전히 우리는 둘러보아야 할 안전 문제가 좀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와 또 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금 반환 목적일 때는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또 결혼할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93만 명, 세액은 4조 4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4년 만에 대상자가 2.4배, 세액은 10배 늘었습니다. 집값이 치솟은 데다 종부세율을 올렸고 공시가격 대비율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95%까지 올렸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법정 최저 한도인 60%로 내렸습니다. 그러자 대상자가 28% 증가한 가운데서도 세액은 25%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여야 합의로 종부세율이 인하된 데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도 18.6% 급락했고 세수도 부족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이 예상돼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약 이행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6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0년대 주택 부분에 있어서의 종부세 징수한 금액이 1.5조입니다. 저희가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는 금년도에도 이 60%를 적용을 했을 때는 그 수준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 정도로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번 달 말부터 1년간 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4%의 만기 30년, 연소득 5천만 원에 타대출이 없는 경우 1억 7천만 원 정도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집주인이 추가로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 평균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한도가 1억 7,500만 원이 되면 역전세 문제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청년 대상 주택 구입 전세 자금도 23조 원 추가 공급합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결혼할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양가에서 각각 5천만 원, 모두 1억 원을 증여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는데 결혼 자금에 한해 한도를 늘려줄 계획입니다.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1,200만 원인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펫산업 성장을 위해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100여 개 질병에 대한 치료비는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번 달 말부터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승인을 거절당하거나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입자에게 알림이 가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런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가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인이 가입 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도 임차인이 곧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상습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최근 3년 안에 청구된 구상 채무가 2건 이상이고 그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집주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임대인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췄습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은 경기 반등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건데 기업 승계에 따른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린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상반기 수출 투자가 애초 전망보다 좋지 않았다고 평가한 겁니다. 앞서 IMF와 KDI는 1.5%, 한국은행도 1.4%로 성장 전망치를 각각 낮췄습니다. 물가는 둔화 흐름이 지속하며 연간 3.3%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취업자 수는 32만 명 증가, 경상수지는 230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을 경기 반등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미 36조 원이 넘은 세수 결손을 고려해 추경 편성 없이 경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금 여유 재원과 세계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 예산 등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 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여 경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 집행이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져 2조 원이 추가 집행되고 정책금융 규모는 13조 원 확대됩니다. 수출 촉진을 위해 하반기에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이 공급됩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합니다.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증여세를 나눠내는 연부 연납 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300억으로 상향됩니다. 또 과세 특례 후 업종 변경 허용 범위가 대분류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서민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 지원 방식도 개편해 우주 항공, 바이오, AI 로봇 등 미래 원천 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됩니다. 나노머켓식 관행 혁파,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의 대폭 확대 등으로 R&D 지원 방식을 혁신하고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신성장 4.0 전략 등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를 국가 전략 기술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문화 서비스 산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가 우리 경제의 변곡점이라면서 수출 확대가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1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합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오는 6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셰펑 주미 중국 대사를 만나 사전 조율을 벌였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옐런 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3일 셰펑 대사를 만나 솔직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며 소통 라인을 열어두고 미중 양자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노력이 지지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옐런 장관은 우려 사안을 제기하면서도 거시경제와 금융을 비롯한 글로벌 난제에 두 최대 경제국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역대폭으로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이후 3%대 상승률을 보이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는 2%대로 둔화했습니다. 2%대 진입은 지난 2021년 9월 이후 21개월 만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1월 5.2%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으로 상승률이 하락했습니다. 무엇보다 석유류 가격이 내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6월 석유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5.4% 하락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가 23.8%, 경유 32.5%, 자동차용 LPG는 15.3%가 내렸습니다. 지난 5월에는 마이너스 18%를 기록했다가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25.4%를 기록해서요. 이번 0.6% 하락폭의 한 75% 정도가 석유류 가격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축산물 가격은 4.9% 하락했는데 돼지고기가 7.2%, 국산 쇠고기는 5.1% 내렸습니다. 쌀과 밀가루, 과일 등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지수 상승률도 2.3%에 그쳐 27개월 만에 2%대로 둔화했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인 농산물 석유류 제외 지수는 4.1% 올라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가 이번 달까지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이후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상 여건 영향과 품목별 가격 수급 동향을 점검해 필요하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는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 가운데 하나인 아스파탐에 대해 우리나라 섭취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국제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가 체중 70g의 성인의 경우 아스파탐 2.8g을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 등의 자료를 보면 체중이 35kg인 어린이가 다이어트 콜라 250ml 한 캔을 하루에 33캔 이상 마시면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이달 중순쯤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아파트 대체제로 주목을 받았던 오피스텔이 찬밥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최근 값이 하락한 아파트로 수요가 옮겨간 데다 금융이자 부담이 여전히 크고 부동산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오피스텔을 구매할 매력이 떨어진 겁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논현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전용 면적 52제곱미터 오피스텔 분양가는 20억 원대. 비싼 가격에도 재작년 분양 2개월 만에 완판됐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분양가보다 저렴한 이른바 마이너스 P를 단 매물이 쏟아져 나오지만 문의는 뜸합니다. 어려우신가 봐요.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마이너스 1억 4천까지 P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이 오피스텔은 분양가보다 1억 2천만 원 더 저렴하게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은 아파트 값이 오를 땐 대체제로 가격이 함께 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겹치면서 구매 유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는 데다가 대출을 내서 세를 놓아도 수익이 미미하다 보니까 오피스텔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는 직전 분기와 비교해 1.19%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하락 전환한 이후 낙폭은 더 커지는 추세입니다. 인기가 떨어지면서 공급과 청약 경쟁률 모두 급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공급 물량은 2천여 가구로 지난해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도 지난해 14대 1에서 4대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13 대책으로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전에 비해 투자 매력이 떨어진 것이 경쟁률이 떨어진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 향후 희소성이 커져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가격 하락 추세는 당분간 불가피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사교육 업체와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회 유착 의혹을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유착 의심 사례 2건을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면서 수강생들에게 예상 문제 유형을 소개했다는 제보 등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경기 오산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6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25살 운전자 임모 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차량이 압수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아래로 몰래 촬영을 하다 발각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죠. 워낙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다 보니 공중 화장실 이용하는 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7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국민 1,2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을 훌쩍 넘는 64.3%가 화장실 칸막이 하단 빈 공간에 두려움이 크다고 답변했습니다. 관련 범죄는 늘고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훔쳐볼 수 없도록 칸막이 간격을 최대한 좁히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정된 시행령에는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됐는데요. 출입문을 제외한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 간격을 5mm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틈의 기준을 만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두께가 보통 7mm 이상이고 물 빠짐 등을 고려한 간격입니다. 또 칸막이 윗부분은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 틈을 30cm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촬영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사용하는 칸의 규정은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기준은 어떨까요? 미국은 오히려 칸막이 틈을 상대적으로 넓게 설치합니다. 화장실 안팎으로 인기척을 확인할 수 있게 해 강력 범죄를 줄이고 응급 상황 시에도 빠르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같은 화장실, 칸막이 빈틈을 놓고 나라마다 각각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몰카를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칸막이 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거죠. 칸막이 아랫부분은 내리고 윗부분은 올려 줄여진 칸막이의 틈새만큼 화장실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도 좁혀질 수 있을까요?
네,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아버지와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차량에 불까지 붙어 아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비 오는 아침 아들을 학교로 데려다 주던 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동 중인 소방차 앞에 불에 타고 있는 차량이 보입니다. 소방관들이 급히 달려들어 물을 뿌려보지만 좀처럼 불길이 찾아들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건 등교 시간인 아침 8시 반쯤.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가드레일과 도로 표지판 기둥을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앞에 타고 있던 40대 아버지는 주변 운전자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습니다. 뒷자리에 있던 10대 아들은 발견되지 못해 차 안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이 아버지를 구하고 다시 이렇게 보니까 거의 연기가 꽉 차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팍 났다는 거예요. 목격자 얘기는.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아들을 학교로 데려다 주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7시 50분쯤 충남 서산시 지곡교차로. 승용차 2대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맞부딪힙니다. 흰색 승용차가 흰 연기를 뿜으며 그대로 튕겨나갑니다. 이 사고로 80대 여성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숨졌고 70대 운전자 등 3명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서해안에 이어서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도 오늘 오후 6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 영향으로 서해안부터 시작된 장맛비가 내륙으로 확대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도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울 등 중부와 호남 지방에는 최고 150mm 이상, 강원과 경북 지역에도 120mm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밤사이에 일부 지역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70mm의 국진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또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국지성 호우가 이렇게 예고되면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도 오늘 오후 4시 반을 기해서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밤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산사태 위험이 높아졌다면서 산림 주변 지역에선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 제주도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7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와 관련해 경찰이 모두 194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자체에서 209건을 수사 의뢰받아 이 가운데 194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 남부가 57건으로 가장 많고 대전은 26건, 인천 14건, 전남 12건, 서울 11건으로 이외 다른 지역은 10건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숨진 것으로 확인된 아동은 모두 11건으로 친모가 출산 직후 치료받던 아기가 숨졌다고 진술한 경기 하남시 사례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현재 소재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영유아는 178명입니다. 또 경찰이 지금까지 검찰에 송치했거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 종결한 사건은 16건입니다. 이렇게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상당수는 베이비박스에 남겨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과정에 따라 맡긴 건지 버린 건지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나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경기 수원에서 낳은 아기를 서울 관악구 베이비박스에 맡긴 30대 여성 A씨. 지난 2015년 광주에서 딸을 출산한 30대 여성 B씨도 경기 군포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갔습니다. 다행히 두 아이 모두 보육시설로 넘겨져 탈 없이 자라고 있다는 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얼핏 비슷해 보이는 두 엄마의 사례를 놓고 경찰은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베이비박스 운영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어려운 사정이 인정돼 아이를 맡긴 부분에 주목한 겁니다. 반면 B씨는 아무런 상담 없이 아기가 인계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떠난 데다 양육을 포기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법부의 관점도 수사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과 재작년 두 아이를 잇따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법원은 담당자와 상담을 거쳤고 아이를 보호할 직원이 상주하는 곳에 아이를 두고 간 만큼 버린 게 아니라 맡긴 거로 봐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만 베이비박스에 놓고 떠난 경우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출생정보가 적힌 쪽지를 남겼다고 해도 아이를 버렸다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적법한 어쨌든 보육기관은 아니고 자기가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그냥 다른 기관에 맡겨버린 거잖아요. 최근 출생미 신고 영유아를 둘러싼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베이비박스 운영기관에는 앞서 아이를 두고 갔던 부모들의 불안감 섞인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택지로 베이비박스를 찾았던 부모들이 잇따라 처벌받는다면 아이들이 음지에서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상담 자체가 이제 출생신고 조건부 상담이다 보니까 이 엄마들이 어디에서든 상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부터 우선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저희 입장인 거고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경찰이 들여다보는 출생 미신고 아동 97명 가운데 74%는 베이비박스에 넘겨진 아이들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모의 결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맡기는 과정에서 생명을 존중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손을 씻으러 가자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8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에게 담장 뒤에 떨어진 열매를 주워달라고 요구한 뒤 손을 씻으러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요구를 거절했지만 A씨는 전날에도 같은 수법으로 학생들을 꿰어내려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중국이 이번 주부터 강화된 반간첩법을 시행해 현지 우리 교민과 또 여행객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아예 중국에 대한 여행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간첩법, 이름에 다 들어있긴 합니다만 자국 내에서 스파이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중국이 갑자기 이러는 건가요? 네, 기존에도 이런 법이 있긴 있었는데 네. 굉장히 강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광범위하게 적용한 건데요. 우리가 쉽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안보 관련 정보를 빼내가면 우리도 반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광범위하다는 것은 국방이나 안보 관련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 이익과 관련된 문건이나 데이터, 이걸 염탐하거나 이걸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사들이거나 제공하거나 이런 걸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그 전문적인 스파이, 우리가 말하는 뭐 국가끼리의 그 정보, 전문적인 정보 요원들을 단속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일반적인 뭐 기업인이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게 굉장히 이제 일반 그 현지 교민들이나 투자를 한 사람들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지에는 우리 주재원들도 있을 테고 유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우리 측의 어떤 대사관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이게 사실 지난 4월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이 사진에 아까 나왔던 그 사진에 나왔던 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 통과가 되면서 이게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우리도 나름대로 대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민들에게 이런 거를 대비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워낙 광범위하고 좀 자의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의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이익, 국가 이익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뭐 기업 이익도 이익이고요. 동네에 무슨 사진 하나 찍은 것도
국가 이익이라고 걸면 걸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자료라든지 지도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국경을 중국이 주장하는 국경이 있고 또 인접국이 주장하는 국경이 있고 이런 국경 문제에 관련된 지도 그리고 사진 심지어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자주 하거나 네. 또는 이걸 스마트폰이나 자기 노트북이나 전자기기에 저장을 하는 행위 이런 것도 주의하라. 이렇게 우리 현지 중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예. 사실 이건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주의해야 되고 또 뭐 시위 지역에 가지 마라. 이건 뭐 전에부터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포교나 선교 활동 이런 것도 이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관계가 나쁠 때는 이것도 간첩법으로 잡겠다라는 어떤 경고기 때문에 이런 걸 주의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미국은 아예 중국에 대한 여행 자제령을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지 말라, 방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실 자제령이고 가지 말라는 얘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간에 가지 말라는 것을 참 이렇게 권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잘못하면 부당하게 구금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도 없이 영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구금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가지 말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중국과 관계가 나쁜 나라에 대한 어떤 그 과거의 전례가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기업인이나 전직 정부 인사, 학자, 중국 국민의 친척, 이중 국적을 가진 미국인 이런 사람들,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이 중국에 가서 신문을 받고 구금을 당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구체적인 사례가 청레이라고 호주의 여성 앵커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중국 출신입니다. 근데 호주 국적인데 중국에 와서 중국의 어떤 국영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앵커를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간첩 혐의로 구금이 됐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중국과 호주 간의 외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호주가 그때 중국과 관계가 굉장히 나빴죠. 또 한 사례는 이제 캐나다의 경우인데요. 캐나다의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캐나다의 전직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 이 사람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구금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구금됐고 양국 간의 외교 마찰이 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 미국도 이런 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기업인들, 특히 뭐 대북 관련 정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갑자기 구금되고 연락이 끊길 수 있으니 굉장히 주의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갑자기 구금되고 연락이 끊길 수 있는 확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간첩행위 혐의를 받게 되면 영사 조력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미국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일본 교도통신을 보니까 교도통신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혐의는 지금까지 쭉 보니까 공개를 하지 않고 또 재판도 사실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할 때 해당 국가 기자가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외교부 답변은 접근이 잘 안 되고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뭐 때문에 이렇게 어떤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됐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중국은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고 가는 그 질문 답변인데 사실 이제 정확하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결국 이게 나중에 국가 간의 관계가 좀 풀리면 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의 어떤 그 중국에 대한 압박이 세지니까 하나의 그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해서 동맹국들이라면 일본과 뭐 한국, 호주, 카나다 이런 나라가 될 텐데 영국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의 지렛대를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중국이 대외 개방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반간첩법을 강화하면 외국 기업의 투자도 위축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도를 보면 그 미국의 어떤 컨설팅 회사가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경제 관련 데이터를 모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규제를 받는 거죠. 간첩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 굉장히 걱정이 되죠. 사실 실제로 이게 4월 달에 전인대를 통과했을 때
그 미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미국 정부에게 네.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인들이죠.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이러다가 괜히 또 앞에 카나다인이라든지 호주인처럼 잡히는 거 아니냐? 괜히 구금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많은 질문들과 그런 불안이 그러니까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사실은 기업 활동이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중국 당국이 그것이 위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체제 대결, 미국과의 대결에서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에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중국을 비판하지 않게, 뭐 중국의 인권이 어떻다든지, 뭐 중국의 뭐 정치가 너무 권위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차원에서 경제가 약간 좀 피해를 보더라도 감수하면서 이런 걸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중국 내에도 이거를 하지 말자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경한 정치 세력들, 뭐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뭐 차이치 상무위원 같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네.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일본 그 경제계 대표단 80명이 어제부터 중국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저도 이걸 재밌게 봤는데 중일 관계도 악화된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영리한 외교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일본에 바라는 것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 뭘 좀 주러 간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이제 어제 도착을 했는데 이 단장이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입니다. 굉장히 비중 있는 정치인을 앞세우죠. 이게 사실 북한과 수교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공감대가 있는 비중 있는 정치인을 앞장 세워서 같이 간 사람들은 각 기업들의 중역들입니다. 이제 네. 임원들이 가서 중국의 이제 그 상무부나 정부 요인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좀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에서 좀 호의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교도통신이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이 일본의 경제사절단, 경제대표단이 가는 것은 지난 3월에 일본 기업인의 한 사람이 억류가 됐습니다. 아마 이것도 이제 양국 그 외교 마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억류한 것 같은데, 이거 하나.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로 양국 관계가 긴장이 돼 있는데, 이번 이 양국 관계 긴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게 하나의 목표다. 그것을 겨냥하고 갔다. 이렇게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배출 문제로 일본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네. 한국과는 어느 정도 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게 홍콩하고 중국이거든요. 근데 뭐 중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얼마 전에 홍콩 가서도 일본 사람들이 가서 이걸 좀 잘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중국에 가서 직접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아닌가. 말하자면 다른 데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다고 보고 중국과 이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좋지 않았던 관계를 좀 회복하는 어떤 그 기회로 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모레 중국을 방문하는데, 그럼 이번 방문을 계기로 좀 미중 관계도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제닛 옐런 장관이 가면 블링컨 국무장관 갔을 때와 비슷한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적인 대결, 그러니까 뭐 반도체 같은 핵심 그 공급망이라든지 그다음에 핵심 광물 이런 것들은 좀 진전을 보기 어렵고요. 물론 이제 그 블링컨 국무장관처럼 외교 문제는 빠져있기 때문에 경제는 그때보다 조금 더 진전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미국과 중국이 1차 그 무역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중국에서는 미국의 농산품이라든지 에너지를 사주고, 대신 중국은 이제 약간의 관세 인하를 이렇게 하는, 주고받기가 됐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나서 아직까지 어떤 진전이 없었습니다. 미중이 계속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서로의 교역 관계를 조금 완화한다든지, 중국은 계속 이제 중국산에 대해서 물리고 있는 고일 관세를 조금이라도 낮춰달라는 걸 요구하는데, 그런 거를 좀 해소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 교역량은 늘어났거든요. 네. 이 교역량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중국의 환율이 중국 위안화가 좀 약해졌는데 이 위안화의 환율을 어느 정도로 조정을 했을 때 미중 관계가 괜찮을지 이런 거는 양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둘 다 안 좋기 때문에 이걸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걸 풀어 나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전략적인 문제, 경제에서도 이제 경제 안보 개념으로 다루는 핵심 광물이라든지 반도체 문제 이런 것들은 아마도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진전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 소식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가 지금 폭동에 가까운 시위로 몸살 앓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주말이고 이제 평일이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갔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주말에 하루에 지난주 금요일 날 최고 절정에 달했을 때 1,311명이 하루에 구속이 됐습니다. 체포가 됐는데 이제 일요일 밤으로 넘어오면서는 뭐 150명 정도, 한 8분의 1로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뭐 잠잠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평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좀 나아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이주민들의 자녀들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이 체포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17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살, 13살짜리도 많고 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서 좀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이게 이제 아직도 어떻게 번질지 그것은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는 걸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번에 이 상황이 발생된 촉발된 그것은 알제리계 이주 가족 17살 청소년이 교통단속에 걸려서 우발적으로 총에 맞아서 사망하면서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그것이 많은 것을 대변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주자들의 가정에 대한 어떤 프랑스 전체의 어떤 배려가 좀 약하다든지, 그러니까 뭐 들어보면 차별적인 문제고요. 그 가정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전망이 보이지 않고 또 이 프랑스라는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주자들,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문제고 그것은 뭐 빈부격차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프랑스 내의 어떤 극우적인 보수적인 성향의 정치인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갈등을 빚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재밌게 본 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극우 평론가가 이제 가해 경찰관이 좀을 후원하는 모금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 14억 원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주자 문제,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프랑스 내에서 반대의 어떤 감정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진압을 하던 이제 프랑스 당국도 이것은 좀 자녀들의 문제는 가정에서 좀 해결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이제 폭력 시위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나아지는 점도 있습니다. 이 축구 선수 은바페도 나섰는데 은바페의 어머니가 바로 알제르 출신 이주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카메룬 출신이니까 아프리카계 사람들인데 이제 은바페가 처음에 우리 프랑스가 아프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17살 청년이 총에 맞아서 사망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게 계속 이제 일주일째 이렇게 장기적인 폭력 사태가 계속되니까 은바페가 좀 더 평화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게 사회에 좀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약간은 이제 방향을 바꾸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 주를 지나면서 조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하나의 고비가 또 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우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북한 당국이 이달 들어 북한 주민들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노마스크 동향이 포착된 건데 북한의 국경개방부와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를 계기로 한 국제 스포츠 무대 복귀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들어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에서 보도한 실내 행사 장면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북한 청년들이 극장에 빼곡히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혁명 초소마다에서 감 높은 위훈을 새겨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최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들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달 30일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던 모습들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020년 초부터 고강도 방역 조치에 들어갔던 북한이 이달 들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입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방역 해제 동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북한이 방역을 풀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직 노마스크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 이런 조치가 북한 당국의 일시적인 조치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당국이 노마스크를 공지하면서 무더운 여름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병과 눈병 확산을 우려한 임시 조치로 설명했다는 내부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개방과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를 계기로 한 국제 스포츠 무대 복귀 동향도 포착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굳게 걸었던 빗장을 점차 푸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국방부는 남성 군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진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진급에 필요한 필수 직위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여군과 남군 간의 규정상 차이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각 군 인사관리 규정을 보면 여군의 경우 육아휴직을 쓸 때 각 병과가 필수로 채워야 하는 보직 기간을 절반만 채워도 되지만 남군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만큼 보직 기간을 다시 채우도록 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예비역 장병들과 간담회를 갖고 병사의 휴가 기간을 산정할 때 휴일을 제외하는 등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군 장병 휴가 불평등 문제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왜 사병들은 휴일까지 휴가 기간에 넣어서 손해보게 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똑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부사관, 장교 등과 달리 오직 현역병만이 주말을 쉬지 못한다며 단순히 쉬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단지 차별을 없애달라는 것이라고 건의했습니다. 네, 도쿄 현지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 관련된 최종 보고서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판단과 좀 비슷한 앞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최종 전달서의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IAEA는 오늘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기시다 후미오에게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로시 사무총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IAEA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접근 방식과 활동이 국제 안전 기준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에 발표된 최종 보고서가 IAEA의 평가, 검토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보여준다며 IAEA 임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IAEA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검증된 사실과 과학에 근거해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전반을 알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IAEA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현장에 상주하며 오염수 배출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염수 방류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했었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기시다 총리를 만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IAEA 사무총장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한 현장 화면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보고서가 있었는데 방류 계획과 관련해 안전과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혀왔었는데 이번에 전달된 최종 보고서 역시 IAEA의 안전 기준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부합한다고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또 다른 소식 들려오면 다시 여러분께 알려드리기로 하고 계획대로라면 이 사무총장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고 나서 기자회견도 진행할
이거든요. 이때 또 질의응답도 있다고 하니까 추가 소식 나오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새마을 금고의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자금이 빠지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연체율 높은 지점에 대한 특별 검사를 벌여 필요할 경우 금고 통폐합이나 임원 직무정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전성 규제도 신협이나 농협 등 다른 상호 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올 1분기 대출 연체율은 5.34%, 다른 상호금융 연체율의 2배가 넘습니다. 2달 새 이탈한 자금만 7조 원에 육박합니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고금리, 일부 부실 대출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새마을금고의 어떤 대출 행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금고별로 대출이 나가는데 일부 금고들에서 조금 방만한 대출 행태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 연체율이 6월 중순 6.49%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감속이 조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우려가 워낙 큰 만큼 건전성 강화 대책도 동시에 내놨습니다. 먼저 이번 달부터 연체율이 10% 넘는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 검사를 벌입니다. 필요하면 통폐합과 임원 직무 정지까지 단행할 예정입니다. 경영을 개선해라, 필요하면 합병을 해라, 부실자산 정리해라, 임원의 자격을 정지시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7월 10일 이후에 약 5주간에 걸쳐서 팀을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건전성 규제는 다른 상호금융기관만큼 강화합니다.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관리하며 부동산 건설업종 대출 한도 규제도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제한합니다. 관련 개정안은 준비 중으로 이번 달 안으로 입법 예고될 예정입니다. 운용자산만 200조 원이 훌쩍 넘는 새마을금고. 위기설까지 나오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전문성이 높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평일 퇴근 시간대 집회를 취소한 경찰 통보에 불복을 해 전국민주노총조합 총연맹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 경찰서장을 상대로 5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오는 7일과 11일, 14일은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세종대로 인도와 차로 등 90여 미터 구간에서 경찰 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평일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 사이 예정된 집회 행진에 대해서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했습니다. 네, 오토바이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위험이 훨씬 크지만 보험 가입자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싼 보험료 때문인데 이번 달부터 첫 가입자의 경우 그 비용이 20% 정도 줄어듭니다.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고 직진 신호에 유턴까지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방통행 표지를 무시한 채 아이들 옆을 아슬아슬 지나칩니다. 배달 시간에 쫓긴 질주에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륜차 사고는 18,000여 건, 숨진 사람도 480명이 넘습니다. 사고 대비 숨진 비율은 자동차의 3배 육박할 만큼 사망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도 운전자 절반 정도는 의무보험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비싼 보험료 탓인데 배달 오토바이 같은 영업용은 한 해 평균 224만 원에 달합니다.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가정용의 10배가 넘는 겁니다. 20대들은 800까지도 나오고요. 가입 경력, 가입 후에 사고가 났는지 여부, 나이는 어릴수록 위험도를 높게 보니까 이런 부담을 낮춰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첫 가입 때도 사고를 여러 번 낸 가입자와 같은 등급으로 묶었던 방식을 바꿔 보험료를 20% 정도 깎아주는 겁니다. 또 배달하는 시간에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시간제 보험 판매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회사에 소속된 오토바이 사고가 줄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단체 할인 제도도 도입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그라운드에서 가장 뜨거운 팀은 8연승을 질주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8위 한화에 글습니다. 무서운 기세의 한화가 하위권을 탈출해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려 18년 만에 8연승. 또 한 번의 역사, 이제는 8연승의 행진을 이어갑니다. 연승은 멈췄지만 한화의 기세는 무섭습니다. 탄탄한 선발진과 다이너마이트 타선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면서 팬들에게 꿈 같은 나날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기세? 네, 이런 게 제일 큰 것 같고 흐름을 타고 이렇게 분위기를 계속 타다 보니까 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 선수들 간의 믿음이 있고 한화는 이제 단골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어던지고 8위를 넘어 중위권 진입을 노립니다. 이번 상대는 기세의 원래 주인공이었던 4위 롯데. 6연속 루징 시리즈에서 탈출한 롯데는 지난 주말 두산과의 3연전을 다시 루징 시리즈로 맞춰 반등이 절실합니다. 이렇게 힘든 경기, 쉬운 경기 다 하나하나 이겨가면은 그때만큼 뭐 잘할지 못할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연승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팀에 꼭 필요한 1승을 위해 팔꿈치 부상에서 돌아온 롯데의 나균환과 한화 한승주가 선발로 나섭니다. 4위 롯데와 8위 한화가 4게임 차밖에 나지 않아 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팀 롯데와 지금 가장 뜨거운 한화의 대결. 비록 하루 쉬어가게 됐지만 프로야구 중위권 싸움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 15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2023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감독 추천 선수 26명이 확정됐습니다. 드림 올스타를 이끄는 김원형 SSG 감독은 14번째 선정의 영광을 아는 삼성 강민호 등을 골랐고 나눔 올스타 홍원기 키움 감독은 한화의 강속구 투수 문동주 등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팬투표로 뽑은 양팀의 베스트 12와 감독 추천 선수를 포함해 가장 많은 올스타를 배출한 구단은 8명이 뽑힌 롯데입니다. 올해로 9번째 시즌을 맞는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가 5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바둑리그에는 일본의 기대주 나카무라 스미레 3단과 중국의 우이밍 5단도 처음으로 출전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김은지 5단과 함께 한중일의 천재소녀 3명이 모두 같은 리그에서 실력을 겨루게 됐습니다. 8개 팀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6일 서귀포 70림과 서울 북광약품의 개막전으로 막을 올립니다.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천안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 밖에 중서부와 경북 북부도 점차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내일 새벽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7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내일 새벽에는 호남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도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중서부 지방에 내려진 호우주의보가 밤사이 호남과 경북 북부, 제주도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까지 올라 있습니다. 최근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등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오전까지 수도권과 제주도에 150mm 이상, 영서와 충청, 전북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비가 그치면서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30도, 강릉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또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일본에 전달된 IAEA의 최종 보고서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까지 확인하고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추가 속보는 이브닝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